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019년 11월, 한 커플이 카우아이 섬의 어느 해변에서 맨발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따뜻한 모래가 느껴지고, 뒤로는 청록빛 파도가 잔잔하게 부서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신혼부부입니다. 허니문의 설렘으로 완전히 들떠서 셀카를 찍고, 마치 세상에 근심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처럼 웃어대고 있죠. 로리벨로우 데이벨은 금발에 빛이 나는 모습으로 하늘하늘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 남편 체드 데이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체드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가느다란 태의 안경을 쓴 중년 남성으로, 솔직히 말하면 예언자보다는 작은 마을 도서관 사서처럼 생겼어요. 두 사람은 프린스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머물며 생명보험금으로 생활하면서 천국 같은 섬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해변을 손잡고 거닐거나 일요일에 근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사람을 그냥 늦깎이 사랑을 찾아 두 번째 기회를 잡은 평범한 중년 커플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 장면을 완전히 악몽 같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실이요. 로리와 체드가 해변에서 웨딩 사진을 찍고 작은 우산이 꽂힌 열대 음료를 즐기는 그 시간, 두 명의 아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7살 조슈아 젯은 벨로우, 모두가 JJ라고 불렀던 특수 아동으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가진 아이, 그리고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든든한 언니, 16살 타일리 라이언. 이 두 아이는 몇 달째 모습을 감춘 상태였어요. 아무도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어요. 로리의 네 번째 남편 찰스 벨로우는 불과 4달 전인 7월, 로리의 애리조나 자택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체드의 아내로 거의 30년을 함께 살아온 태미 데이벨은 경찰이 나중에 매우 수상하다고 표현하게 되는 정황 속에 이 해변 결혼식 불과 2주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몇 달 사이에 배우자 2명이 죽고 아이 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로리와 체드는 열대 낙원에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듯 사진을 올리고 교회에 다니고 빌린 콘도에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본토 아이다호와 애리조나에서는 가족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경찰에 신고하고 답을 구하며 애원했습니다. JJ의 친조부모인 케이와 레리, 우드콕은 몇 달째 손자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로리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SNS로 메시지를 남기며 사진 한 장이라도, 잠깐의 화상통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JJ가 괜찮다는 증거라면 뭐든 간청했습니다. 케이는 찰스 벨로우의 누나였고, 오빠가 이 특수한 아이를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웠는지 직접 눈으로 봐왔습니다. 이제 찰스는 땅에 묻혔고 JJ는 완전히 사라졌는데, 로리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 어느 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K가 경찰을 설득해 2019년 11월 26일에 안전 확인을 요청하자 경찰관들이 아이다호 렉스버그에 있는 로리의 타운하우스를 찾아가 아이들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장난감도, 아이들이 거기 살았다는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로리는 완벽하게 침착한 표정으로 경찰관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어요. JJ는 멜라니 깁이라는 친구 집이 있는 애리조나에 있다고요. 경찰이 곧바로 멜라니 깁에게 연락해 확인하자 깁은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JJ는 몇 달째 자기 집에 없었다고, 9월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관들이 로리의 타운하우스를 다시 찾아 추가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진짜 대답을 요구하러 갔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타운하우스는 완전히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수사관들은 점점 커지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했어야 할 타일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미식축구 경기를 보러 다녀야 했을 타일리가 역시 사라졌다는 것을요. 아무도 9월 초 이후로 타일리를 보거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가 진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 그 메스꺼운 간극에서요. 왜냐하면 로리벨로 데이벨은
그냥 잠깐 아이들을 놓쳐버린 무너진 엄마도 아니었고, 어쩌다 자신의 통제 밖의 일에 휘말려든 여자도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에서 검사 측이 결국 제시하게 되는 증거들은 로리가 체드 데이벨, 그리고 자신의 오빠 알렉스 콕스와 공모하여 일련의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음을 보여줬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악령에 씌었으므로 죽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시킨 뒤틀리고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살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좀비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헐리우드식 좀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어두운 영에게 빙의 될 수 있다는 개념의 좀비를요. 사람을 빛과 어둠의 영적 에너지 척도에 따라 등급 매기는 것도 믿었어요. 2020년 7월에 인류의 대부분이 멸절하는 묵시록이 오면 자신들이 살아남은 자들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위 신성한 사명 앞에 방해가 되는 자, 직접 만든 선악 척도에서 어둠으로 평가한 자는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모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잘못된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2명의 무고한 아이를 포함해서요. 둠스데이맘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전 자신의 증명사진이 모든 뉴스 채널과 트루크라임 팟캐스트에 도배되기 전 로리는 그냥 인생과 사랑, 결혼, 그리고 모성이라는 복잡한 지형을 헤쳐나가려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1973년 6월 26일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로리 노린 콕스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는 모르몬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인 베리와 제니스 콕스는 주권 시민 이념을 따르는 세금 납부 거부자들로 연방 소득세 납부를 거부하면서 약 20년간 국세청과 끊임없이 충돌했는데 솔직히 그건 완전히 별개의 복잡한 이야기라 나중에 따로 할 이야기입니다. 로리는 어딜 가든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 만큼 진짜 미인이었어요. 한때 미세스 텍사스 미인 대회에 참가해 드레스 심사와 인터뷰 부문에 나서기도 했고 2004년에는 휠 오브 포춘이라는 게임쇼에 출연해 그 커다란 형형색색의 바퀴를 돌리고 글자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여러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며 머리를 자르고 스타일링을 해주면서 겉으로 보기엔 꽤 평범하고 중산층적인 미국식 삶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로리의 연애사는 처음부터 복잡했습니다. 각각의 결혼이 나쁘게, 때로는 폭발적으로 끝나는 일련의 결혼들로 점철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결혼은 1992년, 로리가 고작 19살에 넬슨 야네스라는 남자와 한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막 10대를 벗어난 나이였죠. 그 결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 이혼으로 끝났는데 넬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 첫 번째 결혼이 깨졌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95년 10월에 로리는 두 번째 남편 윌리엄 라지오이아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의 법원 서류들은 처음부터 문제 많은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결혼하기 몇 달 전인 1995년 7월의 폭행 사건이 이미 서류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경고 신호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 콜비 라이언은 1996년 4월에 태어났어요. 결혼은 빠르게 악화되어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1년 만인 1996년 12월에 로리가 이미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은 1998년 2월 25일에 완결되었어요. 2001년에 로리는 세 번째, 남편 조지프 앤서니 라이언 주니어와 결혼했습니다. 조지프는 콜비를 입양하면서 콜비에게 라이언이라는 성을 주었는데 콜비는 오늘날까지도 그 성을 쓰고 있어요. 딸 타일리 애슐린 라이언은 2002년 9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침내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원하던 가족을 이룬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결혼은 완전히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리와 조지프는 2004년에 이혼했고 이후 서로에게 심각한 혐의가 오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긴 양육권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로리는 조지프가 두 아이 모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조지프는 양육권을 위해 싸웠고 법정 싸움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조지프는 결국 동등한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수년 후 성인이 된 콜비 라이언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조지프 라이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는 로리의 최초 고발에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조지프와의 드라마는 이혼이 완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007년 로리의 오빠 알렉스 콕스가 조지프 라이언을 물리적으로 공격해 구타를 했는데 조지프가 로리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스는 그 폭행으로 90일 징역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건은 수년 후에 소름 끼치도록 관련성이 드러날 하나의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알렉스 콕스는 로리의 실행자이자 보호자, 그리고 주저없이 그녀 대신 물리적 폭력을 쓸 준비가 된 오빠였습니다. 로리가 누군가를 문제로 삼으면 알렉스가 처리했습니다. 2018년 조지프 라이언은 애리조나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즉 동맥이 굳어져 생긴 심장마비로 공식 판정된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겨우 59세였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죽음에서 무언가 불길하거나 범죄적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 불행하지만 수상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로리가 체포된 후 로리가 조지프를 니파이가 죽인 것처럼 죽이고 싶다고 언급한 녹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경찰이 새로운 눈으로 돌아가 조지프 라이언의 죽음을 재검토했습니다. 니파이는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라반이라는 인물을 죽인 몰몬경의 인물입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조지프의 죽음에서 범죄 행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FBI는 그 특정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여자를 둘러싼 죽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해줍니다. 2006년 6월, 로리는 네 번째 남편 찰스 벨로우와 결혼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마침내 로리에게 필요했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초창기 두 사람을 알았던 친구들은 꽤 오랫동안 진심으로 행복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결혼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타일리를 키우고 있었고 로리는 좋은 엄마가 되는데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2013년 찰스와 로리는 찰스의 종손잡벌되는 조슈아 젯은 벨로우를 입양했는데 모두가 JJ라고 불렀습니다. JJ의 친부모인 토드와 맨디 트라하는 지속적인 약물 남용 문제로 제대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JJ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약물이 든 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며 천몇 주를 보냈습니다. 찰스 벨로우의 누나와 매부인 조부모 케이와 레리 우드콕이 즉시 나서서 찰스와 로리가 공식적으로 입양해 집으로 데려오기 전 아기 JJ의 생후 첫 거의 1년을 돌봤습니다. JJ는 결국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그에게 여분의 인내와 일관된 루틴, 전문적인 치료 관리, 그리고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자폐는 아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찰스는 그것을 아주 잘 다뤄냈습니다. 로리의 이식이 절친이었던 에이프릴 레이먼드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로리가 JJ에게 인내심이 있었고 특수 아동을 위한 이상적이고 헌신적인 엄마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로리 가족이 애리조나에 살 때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친구 바이샤 이타하의 하우는 타일리가 JJ의 누나 역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JJ를 농담 삼아 자기 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그 보호 본능이 역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정말이지 로리가 마침내 그 많은 실패한 결혼 끝에 해피엔딩을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랑스러운 남편 찰스,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성인 아들 콜비를 포함한 세 아이들, 교회의 아늑한 집, 그리고 지역 모르몬 커뮤니티에서의 존경받는 자리까지 이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 중 누구도 다가올 절대적인 악몽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 즈음 로리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글을 쓰는 무명 작가 체드 데이벨의 묵시록적 책들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찰스와 가족에게 그냥 그저 그런 취미 중 하나, 그냥 로리가 빠져드는 또 다른 독서 모임 같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모르몬 문화 안에는 종말론과 재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경보를 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로리는 독서 모임 회원처럼 체드의 책을
그냥 가볍게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책들, 체드라는 사람 자체, 임박한 종말의 시대와 전생, 그리고 어두운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에 관해 그가 퍼뜨리는 묵시록적 사상들에 완전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즈음 가족들은 로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전체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음을 알아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이프릴 레이먼드가 칭찬했던 그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이고 세심했던 엄마는 서서히 전혀 다른 누군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냉랭하고 더 거리를 두며 아이들의 필요보다 자신만의 영적 여정에 집중하는 누군가로요. 로리 벨로우가 어쩌다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체드 데이벨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을 정당화하고 가능하게 한 종교적, 신학적 틀 전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체드 가이 데이벨은 1968년 8월 11일 모르몬 영토의 심장부인 유타주 프로보에서 독실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인접도시 스프링빌에서 자라며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고 신학교 수업을 듣고 전형적인 모르몬 성장 환경에서 살았어요. 체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브리검영 대학교 BYU에 합격해 언론학을 전공할 계획으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말일성도 교회의 정규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했고 뉴저지에서 2년간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BYU로 돌아와 학업을 재개했고 결국 언론학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1990년 3월 9일 체드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템이라고 불렀던 타마라 더글러스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모르몬식 결혼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에 걸쳐 5명의 자녀를 두며 전형적인 대가족 모르몬 가정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갔습니다. 체드는 한동안 오그든 스탠다드, 이그제미너 신문사에서 교정 편집자로 일하며 기사를 편집하고 문법을 고치고 신문이 필요로 하는 뒤에서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과 졸업 후 여러 시점에서 그는 무덤 파는 사람으로 그 다음엔 스프링빌 묘지의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일하며 늘어가는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체드의 삶이 결국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그 직업 선택에는 거의 어둡고 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 건의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고 자신의 땅이 살해된 아이들의 매장지가 될 남자가 수년간 무덤을 파고 묘지를 관리하며 매일 죽음에 둘러싸여 일했습니다. 매일 묘비들 사이를 걸으며 관을 넣을 구덩이를 파고 어쩌면 죽음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그의 세계관과 심리 상태를 주변의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체드의 첫 번째 종교 테마 소설 에마를 위한 심부름은 1999년 모르몬 및 신앙 기반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스프링빌 소재 출판사 시더포트 인코퍼레이티드에서 출판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묘지에서의 개인적인 경험들, 죽은 자들의 이야기들,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논픽션 회고록 한 발은 무덤 속에를 출판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체드와 태미는 함께 스프링크릭 북 컴퍼니라는 출판사를 창업했는데 체드는 이 출판사를 주로 종말의 때에 관한 자신의 점점 더 묵시록적이 되어가는 신념과 종말 대비와 예언에 관심 있는 모르몬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종교 테마책들을 자가 출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000년대 말 즈음 데이벨 부부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체드의 출판업은 연간 약 2,000달러라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빈곤 수준이었고 5자녀를 둔 가정을 부양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체드와 템이 두 사람 모두 그 쥐꼬리만 한 수입을 보충하고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파트타임 일을 동시에 해야 했는데 체드는 다시 묘지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결국 체드는 어려움을 겪던 출판사를 가까스로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시대를 대비하는 데 깊이 관심을 가진 열혈 독자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특정 급진적이고 비주류적인 모르몬 서클에서 인기 있는 작가이자 강연자가 되었고 결국 수십 권의 픽션과 논픽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종종 의로운 자들이 대재앙에서 살아남는 그래픽하고 묵시록적인 상황과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묘사했고 자신의 가족을 명백히 바탕으로 한 캐릭터들을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천국의 경계에서 살아가며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체드는 베일 너머에서, 즉 모르몬교인들이 지구와 천국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는 영계로부터 초자연적인 환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두 번의 별개의 임사 체험을 했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체드의 모든 글을 관통하는 반복적인 주제는 초자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가 직접 자신에게 혹은 그의 픽션 속 캐릭터들에게 특정한 지시와 직접적인 조언을 주는 신이나 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저는 제 책에 묘사된 어떤 사건도 허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아요. 제 찢긴 베일이 저편에서 제 뇌로 직접 정보가 다운로드 될 수 있게 해줍니다. 환상 속에서 제게 보이는 장면들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진짜 사건들입니다. 잠깐 그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체드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전혀 허구를 쓰는 게 아니라 신이나 천사가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실제 미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는 실제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체드는 또한 Another Voice of Warning, AVOW 이라는 유료 온라인 포럼의 정기적이고 활발한 기여자였는데 거기서 자신의 임사 체험을 상세히 논의하고 미국과 세계의 미래에 관한 생각과 예언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드의 종교적 신념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모르몬 교단의 주류 교리에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태미의 언니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체드를 잘 알았던 제이슨 그윌리엄은 체드의 관점이 2006년과 2007년 즈음부터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회상했는데 그때부터 체드가 제이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말 대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010년 또는 2011년 체드는 자신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지진과 쓰나미,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향후 몇 년 안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규모 지진과 처참한 전쟁, 광범위한 파괴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의 체드는 자신을 천리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묵시록적 작가 줄리 로우의 출판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종말 예언을 했고 영계와 자신들의 연결 및 미래를 보는 능력에 관해 거의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식량과 물자를 비축하고 다가오는 최후의 날을 함께 기다리며 외딴 지역의 텐트 도시에 모이는 것을 고려하는 모르몬 프레퍼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동안 체드의 회사에서 출판을 했던 또 다른 작가 수잔 프리먼은 나중에 체드의 점증하는 급진화와 모르몬 주류 교리로부터의 위험한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0년대에 체드 데이벨과의 협업을 중단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신념이 선을 넘었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위험하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했어요. 2015년 체드는 신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유타를 떠나 아이다호 렉스버그로 이주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태미는 그해 6월에 짐을 싸서 렉스버그로 이사했고 작은 대학 도시 외곽의 시골 부지에 있는 아담한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체드는 2015년에 유타가 대재앙적인 지진으로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며 아이다호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스포일러 알림, 그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은 왔다 갔지만 지진은 없었어요. 하지만 체드는 자신의 예언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예언으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2018년 10월, 로리는 친한 친구들인 멜라니 깁과 줄레마 파스테네스와 함께 유타에서 열린 국민을 준비시키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녀는 이미 수년간 그의 책을 집착적으로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체드 데이벨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컨퍼런스들은 종말 대비, 생존 기술, 종말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체드는 주요 강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로리와 함께 있었던 멜라니 깁과 줄레마 파스테네스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그리고 법정에서 로리가 컨퍼런스에서 체드에게 매우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체드가 하는 말마다 웃고 팔을 건드리고 강렬한 눈맞춤을 했다고요. 체드는 그와의 아주 첫 번째 대화에서 로리에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와 행성들을 가로질러 여러 전생에서 결혼한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생각해 보세요. 5명의 자녀를 둔 이 중년의 기혼 남성이 역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여러 생에 걸쳐 결혼한 운명적인 소울메이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다른 데와 상대를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로리는 섬뜩하다거나 망상적이라고 느끼는 대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완전히 매혹된 거예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컨퍼런스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직후 찰스 벨로우가 출장을 가면서 로리를 혼자 집에 두게 됐습니다. 로리는 그 부재를 활용해 집에서 소규모 야방 모임을 열었습니다. 체드와 멜라니 깁, 그리고 국민을 준비시키기 커뮤니티 사람들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체드는 그날 밤 종말의 때 전생, 영계에 관한 자신의 모르몬 기반이지만 매우 독특한 신념들을 나누며 로리와 전체 그룹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로리는 체드와 그의 가르침에 강렬하고 즉각적인 애착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연인이 되었고 둘 다 여전히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체드와 로리는 국민을 준비시키기 팟캐스트에 워리어업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에 함께 출연해 영적 전쟁과 환난에 대한 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체드의 점점 더 극단적이 되어가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종교 집단이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체드는 로리와 그의 다른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이 처음 교회, Church of the Firstborn 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가장 발전한 영혼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했고 스스로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위치시켰습니다. 핵심 그룹에는 로리의 조카 멜라니 부드로, 멜라니 깁, 알렉스 콕스, 그리고 결국 알렉스 콕스의 여자친구가 되었다가 아내가 된 줄레마 파스테네스가 포함되었습니다. 멜라니 깁과 로리는 심지어 Feel the Fire 열정을 느껴라 나는 자신들만의 팟캐스트를 함께 진행하며 영적 신념과 종말 대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종교적 신념들이 그냥 이상한 것을 넘어 실제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무언가로 넘어가는 지점으로요. 윤회는 명시적으로 모르몬 교단의 주류 교리에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아닌데 체드의 개인적인 종교 세계관에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주의 서로 다른 행성들에서 31번의 전생을 살았고 로리는 21번의 별개의 삶을 살았는데 그중 5번은 지구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겹치고 일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이 이전에도 함께였다는 것이죠. 로리는 결국 멜라니 깁에게 현재의 배우자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불편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결혼으로 인해 자신과 체드는 영원히 봉인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깁이 꽤 합리적으로 같이 있고 싶으면 현재 배우자들과 그냥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제안하자 로리는 베일 너머에서 받고 있는 특정 정보 때문에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이나 천사나 영들이 일반적인 지상의 규칙을 초월하는 특별한 지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체드는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인 소야고보, 야고보 더레스의 환생이며 그 삶에서 로리는 엘레나라는 이름으로 야고보의 아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드는 또한 다른 전생에서 로리가 모르몬교의 창시자 조지프 스미스의 증조모였던 메리 프렌치였다고 주장했고 또한 몰몬경의 중심인물인 선지자 모로나이의 아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전생들은 지구에서의 복수의 수습 기간이었고 영혼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 이르기 위해
계속 발전할 기회였는데, 이는 최고의 천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수의 지상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일부 모르몬 근본주의 그룹들이 공유하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체드와 로리의 전체 신념 체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부분은 그들이 빛과 어둠의 척도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체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사탄과의 영적 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빛 또는 어둠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부터 어둠까지, 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사탄에게 가장 가까운 것까지 척도에서 특정 숫자 등급을 부여하는 독특한 선악의 채점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뒤틀린 신념 체계에 따르면 어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장악한 악령의 빙이 되어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종종 캐스팅을 위해 함께 모였는데, 이는 열렬한 기도와 집중적인 성경 봉독을 통해 이 악령들을 몰아내려는 의식이었으며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심각한 경우에는 빙이 된 사람이 그들이 좀비라고 부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헐리우드식 좀비, 즉 죽은 자들이 걸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체드와 로리의 신념 체계에서 좀비는 원래의 영이 몸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극도로 어두운 영이나 악마로 대체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좀비를 진정으로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 그 몸을 지배하는 어두운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들은 특정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이 실제로 그 몸을 마귀의 빙의에서 해방시키는 의로운 행위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룹 내 7명의 여성들, 로리와 줄레마 파스테네스를 포함해 자신들을 7수집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종말의 때에 의로운 자들을 모을 특별히 선택된 여성들로 자신들을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빙의됐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때로는 직접 만나서, 때로는 줌 화상통화를 통해 함께 모여 열렬히 기도하는 캐스팅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체드와 로리는 또한 사람들의 진동 척도에서 점수를 매기고, 충분히 높은 진동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이 특별한 초자연적 능력을 소유하거나 잠재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르몬 신학에서 승화란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점점 더 기이해지는 신념에는 순간이동과 어둠과 빛의 포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간 세계와 영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추정되었습니다. 체드는 자신이 영적 은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포털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사용해 자신과 로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영적으로 교류하고 천사와 돌아간 영들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며 자신의 육체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영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 위에 검은 구름처럼 드리워진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긴박감을 몰아가는 일정표가요. 체드는 우리가 아는 세상이 2020년 7월 22일에 대재앙적인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들에게 끊임없이 인도받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숨겨진 영적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및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소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리는 자신이 고양된 여신, 즉 종말의 때에 환상적인 능력과 결정적인 역할을 가진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체드는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이 세상이 끝날 때 살아남을 요한 계시록에 언급된 수십사만 4천 명의 의로운 자들을 이끌 운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줄레마 파스테네스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소름 끼치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로리는 자신이 고양되고 승화된 존재, 즉 더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여신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가 문자 그대로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일반적인 법률은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속적인 정의를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리와 체드가 주변 사람들을 빛과 어둠의 척도에서 평가하고 누가 빙이 됐는지, 누가 좀비인지 결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건 단순한 영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살 자격이 있고 누가 더 큰 선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둠으로 몸이 악령에게 씌어 제거가 필요한 좀비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찰스 벨로우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견디며 로리 곁에 서 있었던 충직한 남편이요. 거의 30년 동안 체드를 지원하고 그의 아이들을 키워왔던 체드의 아내 태미 데이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로리 자신이 낳고 키운 아이들 타일리 라이언과 JJ 벨로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즈음 로리의 행동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점점 더 불안해할 만큼 불안정하고 충격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찰스에게 더 이상 당신도 JJ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불쑥 통보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감정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 58일 동안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 찰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 찰스 벨로우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세요. 13년간 함께 삶을 쌓아온 아내, 함께 입양한 아이의 엄마가 거의 2달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설명도 없이 돌아온 겁니다. 그 같은 날, 찰스는 마침내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신청서에 그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로리가 자신의 트럭과 공동은행 계좌에서 3만 5천 달러를 훔쳤다는 혐의를 직접적인 이유로 기재했습니다. 찰스가 제출한 상세한 이혼 청원서에 따르면 로리는 다툼 중에 그에게 그가 네드 슈나이더라는 어두운 영에 빙의 됐다고, 자신은 2020년 7월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14만 4천 명의 사역을 실행하도록 보내진 신이라고,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신의 신성한 사명 앞에 방해가 된다면 주저없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막연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일 의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발언들이었어요. 찰스는 변호사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로리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에 그는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고 싶다며 그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아마도 로리가 제정신을 차리거나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찰스는 로리의 점점 고조되는 행동과 직접적인 위협에 충분히 불안해진 나머지 2019년 2월 접근 금지 명령을 취하하기 전에 결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의 누나 목숨을 구했을 결정이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아내 로리에서 누나 케이 우드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로리는 찰스가 사망할 때까지 그 변경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검사 측은 나중에 이 생명보험 수혜자 변경이 케이 우드콕의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로리가 케이가 수혜자라는 걸 알았다면 케이 역시 타겟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로리가 케이를 해칠 금전적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애리조나 경찰 수사관들은 나중에 체드, 로리, 그리고 오빠 알렉스 콕스 사이에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찰스를 실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네드 또는 힘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몸을 빙의했다고 주장하는 어두운 영의 이름들이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찰스는 더 이상 찰스가 아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좀비였습니다. 로리는 종교 그룹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남편이 몸이 빙의된 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추종자들이 반복적으로 함께 기도 서클을 만들어 찰스의 죽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로리의 앞길을 막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신에게 요청했습니다. 체드 데이벨과의 불륜을 발견한 후 찰스는 로리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11일 전인 2019년 6월 30일 태미 데이벨에게 상세한 이메일을 보내 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태미에게 경고를 하려 했던 거예요. 나중에 태미의 이메일 계정에서 복원된 증거는 그녀가 찰스의 메시지를 열어 읽었지만 답장도 하지 않고 체드에게 그 혐의를 따져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찰스의 이메일 주소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했음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7월 1일 찰스는 로리에게 태미가 자신의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다호로 직접 날아가 태미 데이벨을 만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 시점에 수사관들이 나중에 밝혀낸 것처럼 로리와 체드는 추적하기 어려운 저렴한 선불 휴대폰인 버너폰을 사용해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찰스는 아침 일찍 JJ를 데리러 애리조나 챈들러에 있는 로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JJ가 케이와 레리 우드콕을 방문하기 위해 찰스와 함께 루이지애나로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거든요. 알렉스 콕스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은 경찰 보고서, 증인 증언, 법의학적 증거,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찰스, 로리, 알렉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한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말다툼이 벌어졌고 알렉스 콕스가 권총으로 찰스를 쏘아 죽였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타일리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찰스, 로리, 알렉스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왔지만 찰스가 그걸 빼앗았다고, 그 다음 자신은 JJ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고, 실제 총격이 일어나기 전에 JJ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스 콕스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찰스가 야구 방망이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 때린 후 자기 차에서 개인 총기를 꺼냈고 목숨이 두려워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전체를 깊이 수상하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 공모와 살인 혐의로 이어지게 한 것이 있습니다. 로리는 911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목격한 그녀가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로리와 체드의 두 재판 모두에서 제시된 형사 증언과 휴대폰 기록에 따른 그날 아침의 타임라인은 극도로 불안한 공백을 드러냅니다. 찰스는 오전 7시 51분에 총에 맞았습니다. 로리는 오전 7시 49분, 총격 불과 2분 전에 찰스의 개인 휴대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7시 52분, 찰스가 총에 맞은 지 1분 후 알렉스가 로리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8시 6분, 총격 15분 후 알렉스가 로리의 전화로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찰스가 바닥에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동안 적어도 15분간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알렉스 콕스는 오전 8시 36분, 찰스가 사망한 후 약 45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911에 신고했습니다. 45분입니다. 그 숫자를 곱씹어 보세요. 찰스 벨로우는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약 45분 동안 로리의 집 바닥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 45분 동안 알렉스와 로리는 최소 2번 전화 통화를 했고 휴대폰 기록을 토대로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사연을 조율하고 당국에 연락하기 전에 정당방위 주장을 맞춰두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총격 직후 찰스의 시신이 아직 집 안에 있는 동안 로리는 마치 평범한 아침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JJ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 길에 버거킹에 들러 음식을 사고 월그린스에 들러 슬리퍼를 샀습니다. 나중에 애리조나 재판에서 한 경찰 형사가 증언하기를 로리는 그날 하루 내내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으며 불과 몇 시간 전에 남편이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음에도 충격, 슬픔,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렉스 콕스와 결혼한 줄레마 파스테네스는 수사관들에게 알렉스가 찰스를 죽인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좀비였지 진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로리 체포 후 실시된 수사에서는 찰스가 살해되기 불과 며칠 전에 로리가 자신의 일지에 찰스가 암흑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적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찰스가 살해되기 몇 주, 몇 달 전에 체드와 로리, 알렉스 세 사람이 찰스를 처리할 방법에 관해 나눈 통화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체드는 나중에 재판에서 찰스의 죽음이 예정됐음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소된 증거는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알렉스 콕스는 찰스를 쏜 것에 대해 결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 경찰은 자체 수사 결과 정당방위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알렉스와 로리가 진술한 자위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찰스를 죽인 사람은 아무 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찰스의 죽음은 정리됐습니다. 알렉스는 자유였습니다. 로리는 체드와의 미래, 자신이 예비하는 종말의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장애물만 빼고요. 타일리 라이언은 2019년 여름 즈음 이미 어머니에 관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대 특유의 탐구심을 갖고 있었고, 체드 데이벨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으며, 어머니가 무언가 완전히 뒤틀린 것에 깊이 빠져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로리의 친구들과 당시 로리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타일리는 공개적으로 체드 데이벨을 싫어한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그와 함께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이상하고 집착적인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 저항이 찰스가 죽고 로리가 체드와 자유롭게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타일리를 로리의 눈에 장애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타일리는 아버지 찰스의 생명보험에서 거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찰스는 아내를 수혜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보험을 수정했지만 자녀들인 타일리와 JJ의 수혜자 지위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 돈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면 로리가 그 돈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단, 아이들이 살아있고 법적으로 로리가 여전히 후견인인 동안에만요. 타일리가 먼저 죽는다면 그 몫은 JJ에게 그리고 결국 그들의 법적 후견인인 로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JJ가 먼저 죽는다면 그의 몫은 타일리에게, 그 다음 타일리에게 사고가 생긴다면 로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2019년 9월 8일, 로리는 가족 친구이자 자신의 종교 그룹에서 알게 된 브랜드 sak스와 함께 아이다호 렉스버그 인근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JJ도 함께였고 타일리와 알렉스 콕스도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타일리 라이언이 살아서 공개적으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들은 타일리가 살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날 9월 9일 16살 타일리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19년 9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 체드 데이벨의 이웃 중 한 명이 새벽 한두 시쯤 체드의 집 뒷마당에서 불빛을 봤다고 나중에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빛은 묻힌 것들을 숨기기 위해 이루어진 어떤 작업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9월 23일, JJ는 렉스버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학교 담당자들은 나중에 로리가 이날 JJ를 학교에서 영구 퇴학시켰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JJ의 특수교육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요. 이 7살짜리 자폐 아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아무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체드의 아내 템이 데이벨이 잠을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당초 사인은 자연사로 분류됐습니다. 즉각적인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죽음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드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를 잃은 슬픈 호라비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2주 뒤인 2019년 11월 5일, 체드 데이벨은 로리 벨로우에게 청혼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불과 2주 만에요. 11월 24일, 그들은 하와이로 날아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식이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 해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2명의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앞서 이야기한 안전 확인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진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렉스버그 타운하우스를 찾아갔을 때 아이들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월 21일, 렉스버그 경찰서는 JJ와 타일리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스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와이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체드와 로리는 경찰로부터 아이들에 관해 질문을 받기 위해 귀환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로리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경찰이 로리와 체드를 아이들 실종에 관해 인터뷰하기 위해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형사들이 로리에게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실제로 웃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엄마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하와이 당국은 로리가 아이다호법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72시간 이내에 당국에 인도하거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로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20일, 로리 벨로우 데이벨은 하와이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동 유기와 허위 정보 제공 혐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국적인 미디어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둠스데이 컬트맘, 둠스데이맘. 로리를 둘러싼 죽음의 이상한 패턴에 관한 보도들이 모든 뉴스 채널을 뒤덮었습니다. 케이 우드콕은 방송에 출연해 손자의 행방을 묻는 긴급 호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아이다호 외에도 여러 주의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해 타일리와 JJ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수사관들이 마침내 아이다호 세인트 앤서니에 있는 체드의 농장 부지를 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체드의 집 마당 여러 곳에서 분명히 땅이 파헤쳐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자 최악의 시나리오가 확인됐습니다. 묻혀있던 것은 2개의 쓰레기 봉투 안에 타일리 라이언의 유해, 그리고 묻힌 상자 안에 JJ 벨로우의 유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체드 데이벨의 집마당 흙 아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체드 데이벨이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동유해 은닉 혐의였지만 혐의는 이후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으로 확대됩니다. 법의학 수사관들은 JJ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유해 분석에서 비닐봉지가 머리에 씌워진 상태로 발견됐고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7살짜리 아이는 비닐봉지로 질식당한 것입니다. 타일리의 경우는 더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들은 사인을 확정적으로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해 분석 결과 독성 물질이 발견됐지만 부패가 너무 진행된 탓에 사인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 사인이었다고 법적으로 확정됐지만 정확히 어떻게 살해됐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2월 12일, 로리의 오빠 알렉스 콕스가 유타주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공식 사인은 혈전증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겨우 51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수사관들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들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 그토록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혈전증으로 죽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살이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줄레마 파스테네스. 알렉스의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해 최초에는 어떠한 협조도 거부했습니다. 한편 로리가 체포된 후 수사관들은 로리의 전 남편 조지프 라이언의 죽음뿐만 아니라 태미 데이벨의 죽음도 재조사했습니다. 태미의 유해가 발굴되어 검사를 거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태미가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즉, 그녀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알렉스 콕스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태미 살해에 관해 기소할 수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알렉스가 체드의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동의하에 태미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체드는 아내가 어떻게 죽을 예정인지 알았거나 직접 그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2020년 5월과 6월, 체드와 로리는 타일리 라이언, JJ 벨로우, 태미 데이벨의 살인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대배심 기소 목록은 길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관들은 알렉스 콕스가 찰스의 전 남자친구 브랜든 비쇼프를 대상으로 2019년에 총격 시도를 했으나 빗나간 사건도 수사했습니다. 로리가 브랜든을 어두움으로 분류했고 그것이 그를 타겟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알렉스가 이미 죽은 탓에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로리는 아이다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아이다호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로리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정신건강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여러 차례 정신감정이 실시됐고
결론은 번번이 갈렸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녀가 실제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봤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녀가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가 재판 능력을 회복했다고 판단했고, 재판은 2023년으로 재조정됐습니다. 체드의 재판은 2023년 4월 3일에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6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검사 측은 방대한 양의 증거, 전문가 증언, 문자 메시지들을 제시했습니다. 줄레마 파스테네스가 면책 조건으로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그들의 종교 신념, 좀비 개념, 그리고 각 피해자에 대한 체드와 로리의 분류에 관해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전직 추종자들도 출석해 그 집단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증언했습니다. 체드의 아이들 중 몇 명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2023년 5월 12일,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체드 데이벨에게 타일리 라이언, JJ 벨로우, 태미 데이벨 살인에 대한 유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6시간 만에 판결에 도달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체드 데이벨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3건의 살인 각각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3개의 종신형 모두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연속으로 복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출소할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체드의 판결이 나온 지 딱 한 달 후인 2023년 6월, 로리 벨로우 데이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대략 6주간 진행됐고, 증거 제시와 증인 신문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줄레마 파스테네스가 다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에이프릴 레이먼드, 멜라니 깁, 그리고 로리를 알고 지냈던 다른 친구들과 지인들도 증언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사인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콜비 라이언, 로리의 아들이자 타일리의 친오빠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로리의 아들이 어머니의 재판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증언한 겁니다. 그건 매우 강렬하고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배심원단은 로리 벨로우 데이벨에게도 역시 전원일치로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일리 라이언과 JJ 벨로우 살인에 대한 유죄, 찰스 벨로우 살인 음모에 대한 유죄, 로리의 조카 멜라니 부드로의 전 남편 브랜든 비쇼프 살인 미수 음모에 대한 유죄, 그리고 2023년 7월 31일 로리 벨로우 데이벨에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로리에게도 3건의 살인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개의 종신형 모두 연속 복역이었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판사가 로리에게 직접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로리는 잠시 일어서서 저는 무고합니다. 저는 항상 무고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케이 우드콕은 피해자 진술에서 말문을 잃어버린 채 JJ의 사진을 조용히 들고 섰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진 안의 아이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현재 로리벨로 데이벨과 체드 데이벨은 각각 아이다호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콜비 라이언은 어머니가 자신의 누나와 남동생을 죽이는데 공모한 재판에서 검사 측을 위해 증언하고 그 결과를 목격하며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케이와 레리 우드콕은 손자 JJ를 위한 정의가 실현됐음에도 그를 잃은 슬픔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빠 찰스를 잃고 특수 아동이었던 조카 JJ가 엄마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면서요. 그리고 타일리 라이언은 16살에 세상을 떠난 소녀는 결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운전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에 빠지지 못했고,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남동생 JJ보다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 두 아이는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했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 찰스가 살해되기 불과 이틀 전인 7월 9일, 로리는 오빠 알렉스에게 니파이처럼 행동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과 검사 측은 그 메시지를 악인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 신의 명령으로 라반이라는 인물을 죽인 몰몬경 선지자 니파이의 이야기를 빗댄 것으로요. 이 모든 수상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어떠한 형사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챈들러 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증인들을 인터뷰한 후 알렉스 콕스의 정당방위 주장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로리는 찰스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성인 아들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문자를 보낸 뒤 사흘 동안 아무런 추가 정보나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찰스의 아들들은 스스로 알아서 어느 장례식장에 아버지 시신이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추모식도 혼자 힘으로 준비해야 했는데 로리는 그 추모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가 죽기 전 그의 변호사들은 찰스가 자폐를 가진 JJ에게 일관된 루틴과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JJ의 안전과 안녕을 무엇보다 걱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는 타일리에 대해서도 깊이 걱정했지만 타일리는 그의 친딸도 아니고 법적으로 입양한 적도 없어서 양육권 관련 법적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나 양육권 신청에 타일리를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찰스가 살해되고 묻힌 지 불과 며칠 후 체드 데이벨은 로리에게 연속적인 문자 메시지 형태로 긴 러브 스토리를 보냈습니다. 수사관들이 나중에 로맨스 소설이라고 부른 이 이야기는 체드와 로리 대신 자신을 제임스, 로리를 엘레나로 대체한 두 인물의 만남을 다룬 정교한 허구였고 여러 전생에 걸친 두 사람의 성적 관계에 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찰스의 시신이 막 땅에 묻혀 채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의 아이들이 슬퍼하며 장례식을 준비하려는 그 시간에 체드와 로리는 전생에 걸친 에로틱한 이야기로 서로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뒤집히는 일입니다. 2019년 8월 말 찰스의 죽음으로부터 약 6주 후 로리는 아이들 JJ와 타일리를 데리고 아이다호 렉스버그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주택단지에 타운하우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알렉스 콕스도 동시에 렉스버그로 이사해 로리와 같은 단지에 복도 몇 걸음 거리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이 이사는 편리하게도 로리를 렉스버그 외곽의 시골 부지에서 아내 태미와 함께 사는 체드 데이벨과 물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곳에 차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아이다호로 이사하기 직전 로리는 JJ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잔인하다고 느낄 결정을 내렸습니다. JJ의 서비스 도구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JJ의 자폐는 일상생활을 헤쳐나가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루틴과 일관성, 지지체계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특별히 훈련된 서비스 도구는 감각 과부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많은 이사 동안 위안을 제공하며 안정감을 줬을 것입니다. 로리는 그 개를 마치 이사하기 귀찮은 불편한 가구 조각처럼 처분해버렸습니다. 렉스버그에서 로리와 아이들이 살던 동안 이웃들은 우려스러운 것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JJ가 불안정하고 감독받지 않는 행동을 보이며 자주 성인 보호자 없이 아파트 단지 마당에 오랫동안 혼자 방치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어떤 7살짜리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특히 특수 아동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웃들이 로리에게 JJ를 방치한다고 따지며 괜찮은지 물었을 때 로리는 JJ가 자폐라는 사실이나 그의 특별한 필요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자기 조카의 마약 아기라고 무시하듯 말하며 그로부터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JJ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의 손상된 아이, 다른 누군가의 문제, 사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타일리 라이언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019년 9월 8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였습니다. 그날 즐거운 가족 나들이가 되었어야 할 날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뒤로 아름다운 옐로스톤 풍경이 펼쳐지는 강가에 서 있는 타일리를 담은 사진입니다. 파란 후드티를 입고 긴 갈색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그녀는 옆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정은 솔직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지루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10대다운 무관심인 건지 그 사진은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많이 퍼진 가장 잊을 수 없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타일리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된 절대적으로 마지막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일리는 로리가 사람들에게 BYU,
아이다호의 대학생으로 다니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다호 어느 학교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타일리가 9월 8일 오후 8시 37분에 그 옐로스톤 여행 후 로리의 아파트로 돌아왔음을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알렉스 콕스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위치 데이터는 그가 가족과 함께 옐로스톤으로 이동하고 로리의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고 주유를 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9월 9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42분에서 3시 37분 사이 한밤중에 알렉스 콕스의 폰이 로리의 아파트에서 신호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이 비정상적인 심야의 누나 아파트 방문, 그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야 할 시간에 이루어진 이 방문이 그의 즉각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봤습니다. 9월 9일 오전 9시, 알렉스 콕스는 자신의 아파트를 나서 체드 데이벨의 시골 부지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휴대폰 신호가 집 뒤쪽 마당 근처에서 잡히며 오전 11시 45분쯤 차를 몰고 델타코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떠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9월 9일 오전 9시 48분, 알렉스 콕스의 폰이 체드 데이벨 부지 도착을 보여준 지 불과 14분 후, 체드는 직장에 있는 아내 태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울타리 따라 큰 너구리 한 마리 발견했어. 얼른 총 가지러 갔는데 녀석이 아직 걸어다니고 있었어. 충분히 가까이 가서 한 방에 처리했어. 이제 우리 애완동물 묘지에 있어. 너구리는 원래 엄격하게 야행성 동물로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잠을 자기 때문에 오전 10시 가까이에 너구리가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나중에 이 문자를 읽은 수사관들에게 즉시 수상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해충 한 마리를 잡아 죽였다는 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문자가 진짜 뼈저리게 소름 끼치게 된 것은 수사관들이 9개월 후 체드의 부지를 발굴했을 때 발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완동물 묘지에는 너구리가 없었습니다. 2020년 6월에 마침내 수색 영장을 받고 체드가 애완동물 묘지라고 언급한 그 자리를 파보자 바로 거기서 체드가 너구리를 묻었다고 문자를 보낸 그 정확한 위치에 타일리 라이언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타일리의 몸은 불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뼈가 여러 곳에서 부러진 상태였는데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누군가 그녀의 몸을 훼손하려 조각으로 자르려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일리의 부검을 실시한 법의학 병리학자 가스워렌 박사는 자신의 경력 중 거의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심하게 불타고 훼손된 타일리의 유해가 여러 개의 별도 봉지에 담겨 자신에게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유해의 상태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부검을 완료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다양한 법의학적 검사와 분석을 통해 워렌 박사는 타일리의 몸이 불에 태워질 당시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녀를 죽인 다음 시신을 불태우고 훼손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유해가 극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일리의 정확한 사인은 확정될 수 없었고 사망은 공식적으로 불특정 수단에 의한 타살로 판정됐습니다. 체드 데이벨의 차고에서 압수된 곡괭이와 삽에서 타일리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JJ 벨로우는 2019년 9월 20일 렉스버그의 케네디 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등교했습니다. 이웃의 현관 보안 카메라는 2019년 9월 17일 로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JJ의 마지막 알려진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뛰어다니며 노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2019년 9월 22일 로리의 친구 멜라니 깁과 그녀의 남자친구 데이비드 워윅이 로리의 타운하우스 아파트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30분쯤 데이비드 워윅은 알렉스 콕스가 잠들어 있는 JJ를 안고 올라가 JJ의 침실에 눕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JJ 벨로우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된 절대적으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인 9월 23일 멜라니와 데이비드가 일어났을 때 JJ는 아파트에 없었습니다. 로리는 그들이 잠든 후 JJ가 어젯밤에 심하게 말썽을 피워서
삼촌 알렉스가 와서 로리에게 잠깐 쉴 수 있도록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는 나중에 알렉스가 JJ를 침대에 눕힐 때 JJ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설명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9월 23일, JJ는 학교에 무단결석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4일, 로리는 렉스버그 초등학교에 연락해 JJ를 이제 홈스쿨링할 것이며 학교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JJ는 홈스쿨링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 법의학적 증거와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JJ는 이미 그 시점에 죽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9월 23일 오전 알렉스 콕스가 체드 데이벨의 집으로 이동해 오전 9시 55분부터 10시 12분까지 단 17분간 부지에 있다가 로리의 아파트로 갔음을 보여줬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JJ가 발견된 무덤의 깊이를 검토한 결과 한 사람이 혼자 작업했다면 17분보다 더 오래 걸렸을 것이지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거나 소형 굴삭기 같은 더 발전된 장비를 사용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JJ의 작은 몸은 여러 겹의 비닐과 검은 쓰레기 봉투에 조심스럽게 감겨 체드 데이벨 부지의 연못 근처에 돌과 나무 판자 더미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훼손되고 불태워진 타일리의 유해와 달리 JJ는 처음 보기에는 마치 정성껏 다뤄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감겨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은 이 7살짜리 자폐 소년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절대적으로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가스 워렌 박사는 JJ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검시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하얀 비닐봉지가 그의 머리 전체를 덮은 채 머리 주위에 여러 겹으로 감긴 청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청테이프는 또한 그의 작은 팔뚝, 손, 발목 주위에도 단단히 묶여 있었고 이는 사실상 그가 버티거나 봉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입에 씌워진 비닐봉지와 입 위에 붙인 청테이프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워렌 박사는 폐와 갈비뼈를 포함한 내부 장기에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타를 당하거나 독살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그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봉지를 벗기거나 버티지 못하도록 작은 손과 발목을 묶은 다음 공포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JJ 벨로우는 7살이었습니다. 자폐가 있어서 인내와 이해가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가족과 자신만의 루틴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마도 그가 알고 믿었던 누군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 하나로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후의 DNA 분석에서 JJ의 몸을 감싼 청테이프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이 로리 벨로우 데이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렉스 콕스의 지문도 JJ의 몸을 묶은 비닐봉지와 청테이프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의 실종과 죽음 이후 수개월 동안 로리는 타일리와 JJ가 각각 아버지들의 사망 이후 매달 받았던 사회보장 유족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했습니다. 사실상 죽은 아이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죠. 2019년 10월에는 타일리의 계좌에서 그녀의 이복오빠 콜비 라이언에게 2건의 벤모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마치 모든 게 괜찮은 듯한 애정, 어린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나중에 콜비가 타일리에게 직접 걱정된다고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을 때 타일리의 휴대폰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자신은 안전하고 행복한데 학교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자들은 타일리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분명하게 로리가 타일리의 폰을 사용해 타일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일리에게 반복해서 전화했지만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갈수록 수상해지자 콜비는 뭔가 진짜 잘못됐다는 걱정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브랜든 부드로와 멜라니 깁은 나중에 로리와 체드가 타일리와 JJ가 어두운 영에게 빙이 됐고 원래의 영이 몸을 떠난 좀비가 됐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줄레마 파스테네스는 체드가 가까운 추종자들에게 JJ가 곧 죽을 것이지만 괜찮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JJ의 영이 몸을 떠나
콜비 라이언의 미래 아들로 환생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것뿐이라고요. FBI는 로리와 체드 사이의 문자 메시지들을 발굴했는데 타일리와 JJ의 어두운 영에 의한 빙의를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한 완벽하게 계획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은 이를 사전 계획된 살인 공모의 명백한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로리와 알렉스 콕스 사이의 또 다른 문자 교환에서는 Z 작업 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좀비, 즉 그들이 어둠으로 평가하고 죽음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해했습니다. 2019년 2월, 실제 살인들이 벌어지기 몇 달 전, 체드 데이벨은 이웃인 토드와 앨리스 길버트에게 나누는 대화 중 자신의 아내 태미가 50번째 생일 전에 죽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죽음이 일어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의 죽음을 준비시키고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타일리 라이언이 살해되고 묻힌 지 딱 한 달 후, 태미 데이벨은 경찰에 자신의 집 진입로에서 복면을 쓴 남자가 자신에게 총을 겨눈 것 같은 총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쏘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남자가 총을 자신에게 직접 겨누며 여러 번 방아쇠를 당겼지만 다행히 총이 장전되지 않았거나 오발된 것 같아 다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이 그냥 장난, 아마도 청소년들의 짓거리일 거라고 봤고 복면을 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콕스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태미가 총격을 당했다고 신고하기 불과 4시간 전인 10월 9일, 그의 폰이 데이벨 부지 근처에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알렉스 콕스의 집에서 태미가 묘사한 소위 페인트볼 총의 설명과 매우 흡사한 AR, 15소총을 발견했습니다. 콕스는 10월 9일 며칠 전에 AR, 15소총의 사용법과 사양에 관한 인터넷 검색, 데이벨 부부가 소유한 차량과 정확히 동일한 차종인 다찌 다코타 픽업 트럭에 그랜델 탄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검색, 그리고 탄도 궤적에 관한 검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검사 측은 나중에 10월 9일 태미가 발견한 페인트볼 총은 사실 기계적으로 걸리거나 오발된 진짜 실탄이 장전된 총기였으며 사수는 거의 분명히 태미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한 알렉스 콕스였다는 믿음을 밝혔습니다. 줄레마 파스테네스는 10월 9일 밤 자신이 로리와 로리의 조카 멜라니와 함께 캐스팅 의식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 시점에 로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극도로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가 됐고 전화 상대에게 바보, 멍청이, 모자란 놈이라고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눈에 띄게 짜증스러운 표현으로 저 바보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타이밍과 맥락을 보면 이는 로리가 태미 살해 시도에 실패한 알렉스와 통화하며 임무를 실패한 것에 대해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열흘 후인 2019년 10월 19일, 태미 데이벨이 침대에서 자다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겉보기에 자연사 수면 중 사망이었습니다. 체드는 처음 출동한 응급요원들에게 태미가 전날 밤 심한 기침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밤중 어느 때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미가 저혈압, 간헐적인 발작, 그리고 복용하던 여러 자연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했는데 태미의 실제 의료 기록에는 이 중 어느 것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작이나 위험한 저혈압에 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태미의 장례는 사망 사흘 후 유타에서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체드의 이웃 델리스 길버트는 나중에 장례가 태미의 죽음 후 너무 빨리 찾아와 진심으로 놀랐고 마치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길버트 부부는 또한 5명의 자녀들은 분명히 망연자실에 슬퍼하고 있었지만 체드는 전혀 슬퍼하지 않고 장례 내내 냉담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체드의 처제 헤더 데이벨은 체드가 태미의 장례식에서 보인 행동과 감정적 반응이 전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슬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막 잃은 남자처럼요.
태미의 언니와 결혼한 제이슨, 그 윌리엄은 체드가 울지는 않고 울려고 애쓰는 것처럼 슬픔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체드는 추도사에서 태미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언급하고 같이 살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아이들과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죽은 아내를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드가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태미의 시신은 처음에 부검되지 않았고 검시관은 그의 결정을 받아들여 자연사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타일리와 JJ가 실종 신고된 후 수사관들이 이 수상한 죽음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태미의 시신이 제대로 된 부검을 위해 무덤에서 발굴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2021년 2월에 완료됐지만 2023년 4월 로리의 살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봉인된 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타주 수석 검시관 에릭 크리스텐슨 박사가 자신의 발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태미 데이벨은 산소가 차단된 질식사였습니다. 부검 중 크리스텐슨 박사는 그녀가 사망할 당시 몇 시간 이내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멍자국들을 태미의 몸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멍자국들은 팔과 가슴에서 발견됐고 크리스텐슨 박사는 그 멍자국 패턴이 누군가에게 신체적으로 제압당한 눌린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멍자국들이 사망 직전, 아마도 사망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생긴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또한 태미의 입 주위와 기도에서 분홍색 거품이 발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거품은 사람이 질식으로 사망할 때 기도로 새어 들어가는 체액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다른 잠재적 사망 원인을 배제하는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부검은 또한 태미가 사망 직후 오랫동안 등을 완전히 바닥에 댄 채 누워 있었다는 신체적 징후도 드러냈습니다.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도착했을 때 태미의 시신이 이미 사후경직이 되어 있고 완전히 차가운 상태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후 최소 한두 시간, 어쩌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신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체드가 실제로 그녀의 사망을 신고하고 911에 전화를 걸기 몇 시간 전에 이미 태미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태미가 죽은 날인 10월 18일 밤 알렉스 콕스의 폰이 데이벨 자택에서 약 4.2k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오후 10시 7분에서 10시 45분 사이에 위치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부검 소견에 기반한 태미의 추정 사망 시각은 10월 19일 이른 아침 시간대입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체드와 로리의 문자 메시지들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은 태미가 영적으로 림보 상태에 있으며 그녀의 몸이 바이올라라고 이름 붙인 어두운 영에 빙의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전 어느 시점에 체드와 로리는 가까운 추종자 집단에게 태미가 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와 재정 기록에 따르면 체드는 태미의 사망 후 여러 보험 증권에서 총 43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로리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그녀가 태미의 죽음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9년 8월에 이미 인터넷으로 커플 웨딩링을 주문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로리가 태미의 장례식과 안장식이 치러지는 그 바로 같은 날 웨딩드레스를 온라인으로 검색했다는 것입니다. 체드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에요. 2019년 10월 2일 이 모든 죽음과 실종이 연달아 벌어지던 와중에 수사관들이 이 공모와 연관됐다고 믿는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리의 조카 멜라니의 별거 중인 남편인 브랜든 부드로가 애리조나 길버트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중 달리는 차량에서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브랜든의 머리를 향해 옆으로 다가온 지프에서 총탄이 발사됐는데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머리를 빗나가 차 창문 프레임에 박혔습니다. 사수의 조준이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브랜든은 즉사했을 것입니다. 수년간 멜라니와의 결혼을 통해 찰스와 로리벨로 가족과 가깝게 지냈던 브랜든은 그 지프가 타일리 라이언이 사용하던 차량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총격 후 지프가 빠르게 달아났지만 브랜든은 번호판을 선명하게 보고 경찰에게 번호판 번호를 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불과 3달 전 로리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찰스 벨로우 명의로 등록된 지프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멜라니 부드로는 2018년 동안 숙모 로리의 종교 활동과 묵시록적 신념의 극도로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브랜든에게 종말에 대비해 광범위한 비상식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수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2019년 여름, 멜라니는 갑자기 브랜든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브랜든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혼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격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브랜든은 멜라니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청이 숙모 로리의 컬트와 극단적 신념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탓했습니다. 로리와 그녀의 오빠 알렉스가 찰스 벨로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던 브랜든은 총격 미수 연결고리를 조사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타일리와 JJ가 실종됐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자 브랜든은 찰스의 죽음, 아이들의 실종, 자신에 대한 살인 미수가 모두 로리의 종교 집단과 그들의 어두운 영과 좀비에 관한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살인 미수가 주로 자신의 생명보험에서 동기를 얻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멜라니가 돈을 상속받아 로리와 나눌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알렉스 콕스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꼼꼼히 추적한 수사관들은 콕스가 브랜든 부드로의 자택 주소와 직장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 안내를 인터넷에서 여러 차례 검색했음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의 폰은 총격이 발생하기 직전 몇 시간 동안 브랜든의 집 근처에 실제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또한 탄약 장전 방법, 탄도 궤적 계산기, 그리고 총격 직후에는 길버트에서 남성 총격에 관한 뉴스 기사를 여러 차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실제 총격이 일어난 그날, 콕스와 로리는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늦게, 로리도 직접 애리조나 길버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관한 뉴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렉스버그 창고 시설의 감시 카메라 영상은 로리가 10월 1일 창고를 임차하고 체드와 로리가 10월 2일, 즉 브랜든 총격 사건 당일, 찰스 벨로우의 지프에서 타이어와 시트를 가져오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10월 3일에는 알렉스 콕스와 로리가 그 물품들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 촬영됐습니다. 이는 총격에 사용된 후 차량을 더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10월 2일에 의도적으로 지프의 외관이 변경됐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또한 콕스가 9월 말에 렉스버그의 댄스 윈도우 틴팅이라는 유리 선팅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보여줬고, 브랜든 부드로는 경찰에게 자신이 방금 선팅된 짙은 검은 유리를 한 타일리의 차량과 똑같이 생긴 지프에서 총격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체드 데이벨은 알렉스 콕스에게 모르몬 문화에서 통상적으로 적절한 신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집행하는 신성한 종교의식인 가부장적 축복을 내렸습니다. 체드는 말일성도 교회에서 그러한 축복을 줄 공식적인 자격이나 권위가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나중에 로리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서 수사관들이 발견한 이 녹음된 축복에서 체드는 알렉스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과 로리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체드는 알렉스를 예언자이자 영웅이라고 부르고 주의 전령으로서 중요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축복은 사실상 체드가 알렉스에게 모든 살인과 살인 미수에 대해 충성스러운 실행자가 되어준 것에 감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스 콕스는 2019년 12월 12일 애리조나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양측 폐혈전증, 즉 양쪽 폐에 동시에 형성된 혈전과 고혈압 합병증으로 판정됐습니다. 사망 전날, 알렉스 콕스는 로리와 체드로부터 아이다호 경찰이 태미 데이벨의 죽음을 잠재적으로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녀의 시신을 부검을 위해 발굴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알렉스와 결혼한 줄레마 파스테네스는 나중에 알렉스가 수사가 계속될 경우 로리와 체드의 희생양이 될까봐 정말로 걱정했다고, 모든 게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질까봐 두려워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알렉스 콕스는
7월에 찰스를 직접 쏴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타일리와 JJ가 각각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 날 아침 체드 데이벨의 부지에 그를 위치시켰습니다. 그의 지문이 JJ 벨로우의 몸을 묶은 청테이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의 폰 데이터는 태미 데이벨이 죽은 밤 그녀의 집 근처에 그를 위치시켰습니다. 그의 폰 데이터와 인터넷 검색은 브랜든 부드로 살인 미수와 그를 연결했습니다. 알렉스 콕스는 이 사건 전체의 모든 살인과 살인 미수 현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문자 그대로 피를 손에 묻힌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 수사가 집중되고 있던 그 시점에 경찰이 이 모든 죽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데이벨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알렉스 콕스가 자연사로 판정된 원인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타이밍은 믿기 어려울 만큼 거의 불가능할 만큼 로리와 체드에게 편리했습니다. 알렉스가 죽고 묻히면서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과 거래를 해서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알렉스 콕스의 죽음이 정말 그냥 자연사였을까요? 그냥 끔찍하게 타이밍이 나쁜 것이었을까요? 공식 의학적 판정은 그렇다고 했지만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로리 벨로우와 관련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순간에 사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의심하지 않기가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일부는 로리나 체드가 혈전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기 위해 알렉스에게 무언가를 줬을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고 수사관들은 그의 죽음을 철저히 검토한 후 자연사로 판정했습니다. 체드 데이벨은 태미의 장례 바로 다음 날 자신의 5성인 자녀들에게 로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를 땅에 묻은 지 딱 하루 만에요. 태미가 죽은 지 일주일 후 체드는 이웃 토드와 앨리스 길버트에게 자신이 결혼할 여자를 찾았다고 분명한 기대감을 보이며 로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며칠 후 체드는 직접 로리를 길버트 부부에게 소개했습니다. 앨리스 길버트는 그 전체 상황을 깊이 어색했다고 묘사했는데 체드와 로리가 끊임없이 깔깔거리며 웃고 매우 스킨십이 많았는데 수년간 이웃으로 지내는 동안 체드가 태미와 함께 있을 때 보인 것보다 훨씬 더 친밀했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체드는 무심하게 로리가 최근 세상을 떠난 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타일리를 지칭하면서요. 타일리가 실종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났다고, 과거형으로 죽었다고. 체드는 태미의 친언니 사만다 그윌리엄에게 태미의 영이 안장식 중의 묘지에서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 인생을 살아가며 다시 행복을 찾으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만다에게 자신과 로리가 최근 배우자를 잃은 것을 계기로 유대를 형성하게 됐으며 로리는 편리하게도 자녀가 없어서 둘이 함께 여행하고 인생을 즐기는 빈둥지 커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태미의 친언니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리에게는 아이들이 없다고요. 이 대화는 2019년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JJ와 타일리가 죽은 지 아마도 6, 7주가 지났을 때로 체드 자신의 뒷마당 얕은 땅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로리에게 아이들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체드와 로리는 2019년 11월 5일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해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미의 죽음으로부터 정확히 2주 후이고 타일리와 JJ가 살해되고 묻힌 지 대략 2달 후였습니다. 간략하게 자녀들에게만 알린 것 외에 체드는 대가족에게는 사전에 결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체드의 연로한 어머니는 두 사람이 돌아온 후 로리를 직접 만나고 나서야 체드와 로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혼부부는 카우아이 해변에서 맨발로 춤을 추고 셀카를 찍으며 완전히 근심 없이 즐거워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사진에 찍혔습니다. 로리와 체드는 결혼식 후 곧 하와이로 돌아가 카우아이 섬 프린스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자리를 잡고 주로 찰스 벨로우의 생명보험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체드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로리는 JJ에 관한 아이다호 아동보호국의 위기 개입 대응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의
케네디 초등학교를 통해 연락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메일에서 로리는 JJ가 잘 있으며 훌륭하게 돌봐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주거 체드의 집마당에 묻혀 있었는데도요. 2019년 11월 26일, K 우드콕이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경찰이 로리에게 질문하러 돌아왔을 때 로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모든 짐을 가지고 자취를 감춘 거예요. 2019년 12월, 전국 각지에서 뉴스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언론들이 JJ와 타일리를 실종 아동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K와 레리 우드콕은 TV 카메라 앞에 서서 손자의 생사를 묻는 긴급 호소를 했습니다. K는 JJ를 찾아달라고 울부짖다가 눈물을 닦고 또 울다가 다시 닦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찰스의 아들들, JJ의 이복 형제들, 타일리의 절친들 모두가 공개 호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압박과 공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멜라니 깁이 처음으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로리의 오랜 절친이었던 멜라니 깁은 오랫동안 로리와 체드를 지지하며 그들의 신념 체계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타일리와 JJ가 실종됐다는 것이 언론에 퍼지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과 이 이야기의 공개된 사실들을 하나씩 대조해가면서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멜라니는 결국 수사관들과 협조하기로 결정하고 로리와 체드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 사건의 수사 전체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멜라니는 검사 측의 핵심 증인이 되었고 재판에서 빛과 어둠의 시스템, 좀비 신념, 캐스팅 의식, 그리고 로리가 직접 자신에게 한 말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경찰은 계속해서 하와이에 있는 로리와 체드를 추적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과 아이다호주 수사관들이 여러 차례 두 사람에게 아이다호로 돌아와 인터뷰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마침내 2020년 2월 20일, 로리 벨로우 데이벨이 하와이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이다호 법원이 발부한 아이들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및 JJ에 관한 허위 진술 제공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체드는 로리가 체포될 당시 하와이 현장에 없었고 혼자 아이다호로 돌아갔습니다. 로리가 체포되어 아이다호로 이송되는 동안 체드는 아이다호 자신의 집에 머물며 주변을 산책하고 공개적으로 멀쩡한 척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부지수색 영장 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체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체드는 갑자기 다시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드디어 체드의 부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확보한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이 2020년 6월 9일 부지를 수색하러 왔을 때 체드는 거기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체드의 집 마당 여러 곳을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JJ의 작은 몸이 여러 겹의 비닐봉지에 감싸여 연못 근처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타일리의 불타고 훼손된 유해는 체드가 태미에게 너구리를 잡아서 묻었다고 문자를 보낸 그 애완동물 묘지 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체드 데이벨의 집 뒷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색이 완료된 후 수시간 내에 체드 데이벨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세인트 앤서니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처음 체포될 당시에는 아동 유해 은닉 혐의였습니다. 그 이후 혐의는 3건의 1급살인을 포함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이다호 교도소로 이송된 로리는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녀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감정이 없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체드의 집 뒷마당 땅속에 묻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K와 레리 우드콕은 JJ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K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JJ를 원했지만 그 결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확인이 됐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악몽이었습니다. 최악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케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찰스를 위해, JJ를 위해, 타일리를 위해 정의를 요구하겠다고 다짐하며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0년 8월, 로리는 살인과 살인 음모 혐의 등 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수년간 아이다호 법원은 그녀의 재판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5월, 아이다호 판사는 로리가 정신 건강 상태 때문에 재판을 받기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재판이 재개되기 전에 로리를 국립정신건강시설로 보내 치료와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수차례의 정신과 평가가 이루어졌고 전문가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진짜라고 봤고 어떤 이들은 재판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2년에 법원은 로리가 재판 능력을 회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시 잡혔고 법적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체드 데이벨의 재판이 2023년 4월 3일 아이다호 에몰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배심원 선정, 증거 제출, 증인 신문으로 이루어진 재판은 거의 6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검사 측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위치 데이터, 법의학 증거, 그리고 수십 명의 증인을 포함한 방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증인 신문 중 하나는 앞서 말한 줄레마 파스테네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면책 조건으로 검사 측과 합의를 맺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빛과 어둠의 채점 시스템에 관해, 좀비 신념에 관해, 어두운 영들을 쫓기 위한 캐스팅 의식에 관해, 체드가 타일리와 JJ를 어두움으로 분류했다고 말한 것에 관해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체드가 자신의 아들이 될 사람에게 JJ의 영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 가스 워렌 박사는 JJ와 타일리의 사인에 관한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을 증언했습니다. 에릭 크리스텐슨 박사는 태미 데이벨이 자연사가 아니라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앨리스와 토드 길버트 부부는 체드가 태미의 생일 전에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환상을 받았다고 말했던 것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제이슨과 사만다, 그 윌리엄은 태미의 장례식에서 체드의 냉담하고 슬프지 않은 행동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체드의 이웃과 지역 교인들이 사망 전 태미의 생활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체드의 변호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 전략의 상당 부분은 로리가 체드에게 비밀을 숨기고 조종하는 지배적인 파트너였다고 묘사하며 로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체드에게 온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체드가 아이들의 죽음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실제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설령 아이들의 죽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배심원단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약 6시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타일리 라이언 살인, JJ 벨로우 살인, 태미 데이벨 살인, 2건의 자녀 유해 은닉, 그리고 보험 사기를 포함한 체드 데이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체드 데이벨에게 3건의 1급 살인 혐의 각각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3개의 종신형은 동시에 아니라 연속으로 복역해야 하며 이는 이론적으로 체드가 345년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백하게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없는 형량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 케이 우드콕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JJ의 사진을 들고 단상에 서서 그 아이가 삶에서 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마트에 갈 때마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팝타르트를 좋아했던 것에 대해 케이와 내리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체드를 바라보며 그가 일으킨 고통에 대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체드는 피해자 진술 내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체드에 대한 선고 직후 로리벨로우 데이벨의 재판이 2023년 6월 아이다호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체드와 로리가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적 절차상의 이유로 분리됐습니다. 로리의 재판은
체드의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증거들, 상당 부분 겹치는 증인들, 그리고 두 아이의 살해, 태미의 살해, 찰스의 살해, 음모, 브랜든 부드로에 대한 살인미수 음모를 포함한 혐의 목록이었습니다. 로리의 재판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증언 중 하나는 그녀의 아들 콜비 라이언의 증언이었습니다. 콜비는 어머니의 살인 재판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조지프 라이언에 의한 성적 학대에 관해 증언했고, 로리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타일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타일리와 JJ가 실종된 후 어떤 필사적인 시도들을 했는지도 증언했습니다. 로리의 친아들이 어머니의 재판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 모든 사람이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배심원단은 로리 벨로우 데이벨에 대한 모든 혐의에서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JJ 벨로우 살인 유죄, 타일리 라이언 살인 유죄, 찰스 벨로우 살인 공모 유죄, 브랜든 부드로 살인 미수 공모 유죄, 두 건의 아동 유기 혐의 유죄. 2023년 7월 31일, 로리 벨로우 데이벨에게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모든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체드와 마찬가지로 형기는 연속 복역이었습니다. 판사는 선고 전 발언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오랜 법관 경력 중에도 가장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로리는 발언권을 얻어 잠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저는 무고합니다. 저는 항상 무고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고 후회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케이 우드콕은 피해자 진술에서 JJ의 사진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JJ의 얼굴, 그 환한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재 체드 데이벨과 로리 벨로우 데이벨은 아이다호 교도소에 각각 수감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찰스 벨로우의 가족 케이와 레리, 우드콕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오빠와 그 조카 손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끝에 결국 그 정의를 얻어낸 후 지금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입이 종교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콜비 라이언은 어머니의 재판에서 증언한 후에도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일리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조지프 라이언으로부터 당한 학대, 어머니 로리가 극단적인 종교 신념에 빠져들면서 변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과정,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누나와 남동생을 잃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리, 16살의 삶이 멈춰버린 타일리,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남동생 JJ를 자기 아이처럼 아끼고 엄마의 이상한 새 남자친구를 본능적으로 의심할 만큼 영리했던 타일리. 옐로스톤 강가에서 파란 후드티를 입고 서 있는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아직 16이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앞날이 있는 아이입니다. JJ, 7살의 JJ. 자폐가 있어도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을 줄 알았던 JJ. 팝타르트를 좋아하고 루틴을 좋아하고 케이 할머니와 레리 할아버지와 함께 루이지애나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JJ. 두 아이 모두 세상에서 그들을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저 잘못된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